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약간 마이크 세팅이 바뀌어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방향이나 이런 걸 신경 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어컨을 풀가동 해놓은 상태의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쾌적한, 정말 감사할 정도로 쾌적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 확 더웠다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아요. 조금 막 너무 푹푹 찌는 정도는 아닌 그 정도의 날씨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올해는 뭐 지난해보다는 덜 더울 거다, 대신에 비가 엄청 많이 올 거다, 이런 예보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덜 더운 와중에도 100% 안심이 되지 않는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벌써 이제 내일부터 뭐 제주에서 이제 북상을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통 장마가 제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6월 한 19일쯤에 시작한다고 해요.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조금 일찍 온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제주도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삶을 수도권에서 살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장마 뭔가 6월 말이나 7월 뭐 요때 오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가 이렇게 빨리 온다, 뭐 빨리 오고 빨리 지나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장마 기간이 길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마 이후에 폭염이 지나간 다음에는 또 태풍이 몇 차례 오면서 또 큰 비가 좀 내리기도 하죠. 이 양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이제 건기 우기로 나뉘어지는 시대가 이제 가시적으로 왔다, 우리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젠 실제로 건기 우기로 분류를 해야 되는, 과학적으로 분류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 온 거 아닐까? 그 어떤 기후의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후의 이제 변환 시점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또 깝싸름합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 지역들에 가면 그 특유의 뭐 휴양지 같은 느낌이 또 있지만 거의 연중 덥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생기는 또 어려움도 있어요. 뭐 우기에는 또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게다가 너무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인 활동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것들 이제 물론 뭐 에어컨도 있고 다 기후를 기술로 좀 극복하는 방식들은 우리나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그거 다 결국에는 이제 연료를 쓰는 거거든요. 환경을 더 오염 혹은 변화하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이제 온대기후라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 거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아열대 기후인 상태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뭐 글쎄요. 근데 휴양지에 살아가는 분들도 막상 거기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면 휴양하는 느낌이 아닐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면 너무 좋고 너무 막 뭐 사람들도 되게 뭐 친절하고
뭐 밤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너무 좋다. 그냥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하고 끝날 수 있지만 막상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많은 이제 힘든 것과 고통 속에 이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곳이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면 오히려 약간 인생의 하드 포인트가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노파심에 드는 걱정도 하나 해보고요. 하나씩 또 오늘도 쌉싸름한 소식들 짚어가겠습니다. 출근길이 우울해요. 성수동 카페 거리에서 불만 폭발한 이유. 저는 처음에 이 헤드라인을 보고 성수동이 요즘에 약간 핫플레이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는 출근하는데 놀러 나온 그 젊은 애들 보는 게 우울해요. 이런 기사인 줄 알고 진짜 별거에 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용과 사진을 보니 길바닥에 그 카페 플라스틱 컵들이 엄청나게 나뒹굴고 있어요. 카페 거리에 쓰레기통도 전무하고 사진들을 보니 어디 뭐 계단 이런 데다 그냥 냅다 쓰레기를 다 버려놓는 거예요. 특히 대부분 그 쓰레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카페에서 일회용으로 이제 주는 컵입니다. 플라스틱 컵이랑 빨대. 그 사람들이 이제 구청이나 이쪽에다가 쓰레기통을 설치해라 라고 이제 계속 민원도 넣고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양을 봤을 때 쓰레기통을 그냥 설치해서 웬만큼 관리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될 정도의 양이에요. 그 정도의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도 이제 사진을 보시면 더욱더 어떤 안타까움과 분노가 크게 와닿으실 텐데 아까워합니다.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일생 살면서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는 뭐 플라스틱으로 뭐 먹다가 다 먹었다. 뭐 쓰레기 제가 뭐 여기 강의 나갈 때나 이럴 때 밥 못 먹으면 초코바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요. 쓰레기는 고의 제 가방 앞주머니에 때려 넣고 나중에 분리수거를 뭐 집에 와서 하든가 작업실에서 하든가 아니면 분리수거가 가능한 뭐 지하철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장소가 있으면 거기 넣습니다. 그게 그냥 뭔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통이 없으면 들고 있든가 가방에 넣으면 되지. 이게 그냥 뭔가 별로 이렇게 반박의 여지가 없는 흐름이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길에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다고 느껴요. 요즘에는 담배꽁초도 마찬가지고 뭐 물 마신 그 생수 페트병 그리고 카페에서 받아온 일회용 컵들 그리고 뭐 뜯어서 과자 같은 거 먹은 다음에 그 껍질들 그게 길에 있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그냥 또 누가 다 버렸나 보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쓰레기통 설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제 매일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눈에 좀 빨리 띄었어요. 지금 정류장마다 그 일반 쓰레기와 분리수거 쓰레기 이제 분류해서 뭐 연두색이랑 주황색인가 이렇게 쓰레기통 비치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지금 제가 성남시의 사업인지 분당구의 사업인지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 버스 노선들은 정류장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정류장마다 다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되게 거대한 뭐가 있으니까 뭐야 했는데 쓰레기통. 그래서 이게 관리만 잘 되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정류장도 가끔씩 카페에서 먹고 뭐 음료 남아있는 그런 거 그냥 정류장 그 벤치에 두고 타고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제 들고 타면은 안 되니까 그냥 먹다가 갖다 버리고 타는 거예요. 걷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한 번만 눈에 띄어라.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한 번만 눈에 띄어라.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뭐 그냥 딱 깔끔하게 버리고 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뭐 구든 시든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거를 이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관리를 꾸준하게 해준다면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쓰레기가 꽉 차 있는데 안 비워지고 이러면 더 흉물스러운 그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건 좀 지켜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설치된 지가 이제 정말 1,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그래서 구청에서 쓰레기통을 비치해라 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일회용품을 카페에서 못 쓰게 해라 라는 거, 이것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품 쓰는 거 그래요. 뭐 어느 정도는 카페의 매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왜냐면 앉아있을 손님들만으로 운영하기엔 힘든 게 사실이에요. 네. 그냥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컵을 계속 주면 어쨌건 그게 그 성수동 카페거리 혹은 그 핫플레이스 지역 내부 어딘가에서 다 마시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처리하고 가고 싶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길에 버리는 거고, 그 단순히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쓰레기통이 있어도 그 옆에다 그냥 길바닥에 던지는 놈도 있고요. 잿더리가 있어도 그 잿더리 옆에 있는 바닥에 던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쓰레기의 양을 봤을 때 저 쓰레기가 대부분 다 쓰레기통에 잘 버려지고 잘 정리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한 20, 30% 정도만 길바닥에 버려줘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흉물스러울 상황이에요. 물론 실제로 쓰레기를 길바닥에 던지는 사람의 비율은 제 생각에 20,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거 당연히 이제 하나의 대책으로서 마련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100%는 아닌 것 같다. 뭐 다른 방식으로 그 일회용 쓰레기에 대해서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에 가격을 좀 올려받고 그 테이크아웃 잔을 카페에 들고 가면 일정 금액 뭐 100원, 200원 반환해주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도 생각해볼만 하죠.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거는 그냥 한 점포에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만이 아니라 그 카페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점포가 다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지자체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뭐 상인협회도 있을 거잖아요. 모아놓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는 카페는 테이크아웃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조금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장사는 안 돼.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집에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쪽에서 그 컵 비용을 받아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 배출량, 그 수거량을 돌려가지고 그 카페 사장님들도 어떤 최소한 손해는 안 되게, 그래도 또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많이 수거하시면 또 그에 따른 또 베네핏이 있게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 설계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약속이 결국에는 우리 옛날에 그 주막 시스템 비슷한 거거든요. 그 주막이 우리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옛날 뭐 초가집에다가 되게 원시적인 세팅으로 여기지만 아주 기초적인 신용카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 특정 길로 가는 첫 주막에서 이제 돈을 거기다가 엽전을 맡기고 이제 종이로 대체해서 들고 갑니다. 왜냐면 엽전을 들고 한양까지 가려면 이게 그 무게 때문에 사람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전표로 바꿔서 그 이후에 주막을 들르는 동안 그 전표를 기준으로 깝니다. 그 다음에 뭐
한 분기에 한 번 해서 그 주모들이 전국 주모 회동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표를 정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성수동 카페거리 내에서 그 일회용품을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용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도 중요한 방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온건한 대책도 좋죠. 근데 온건한 대책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성수동 카페거리에 순찰하는 그 단속반을 한 3팀 배치해서 돌려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딱 현행범으로 발각됐다. 그 뭐 바디캠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딱 발각됐다. 그러면 당신 지금 쓰레기 투척하는 거 확인했고 바디캠에 다 찍혔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 그거 한 달만 하면 소문 나가지고 못 버릴걸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범칙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그걸로 거친 범칙금은 뭘 한다? 쓰레기통 관리 비용으로 쓰고요. 그쪽에 있는 그 상인회 분들과의 협의하고 뭐 그 정책을 운영하는 데 쓰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이제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그 대책이라고 보는데 범칙금 받는 사람은 물론 불만이 많을 거예요. 아이 뭐 세수 모자라서 그러냐? 아니 뭐 다들 버리는데 왜 나만 콕 집어 걸리게 잡냐? 이런 말들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개 사정이고요. 뭐 범칙금 내는 거 꼬우면 안 버리면 되니까요. 범칙금과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 만드는 거, 그다음에 쓰레기통 설치 정도의 계획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거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신에 공무원들이 귀찮겠죠. 근데 귀찮은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동네가 지저분해지면 오는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번화가인 홍대, 강남 등지가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오래 골머리 썩었어요. 제가 강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보다 쓰레기통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새벽에 홍대 그 환락의 시간이 파장이 되고 새벽이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엄청나게 투입돼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지저분했던 거리를 싹 치워놔요. 그래서 홍대를 아침에 가잖아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홍대 입구 그 골목을 아침 한 7시 반에 가잖아요. 진짜 깨끗해요. 근데 저녁 7시 반이 되면 더러워지기 시작해서 새벽 한 2시, 3시 되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새벽 한 4시 정도부터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이 출근하셔가지고 정리를 시작하면 또 한 2시간 내로 또 깔끔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이제 대거 청소 인력을 투입하면서 해결하는 방식도 있고 아마 같은 방식으로 강남도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범칙금 부과하고 이런 걸 하면 어떤 민원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는 또 상권이 복잡해서 뭐 쓰레기를 어디에 반납하면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카페 거리는 카페들이 대표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고 카페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뭐 정리하고요. 일단은 이정의 울지마 괜찮아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그댈 생각해 또 다른 사랑 만나면 잊을 수도 있을 거라 나를 속여오지만 그대뿐이란 걸 난 너무 잘 알기에 울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나에게 또 몇 번이나 다 일러보지만 눈을 감으면 추억은 흘러내리고 그댄 눈물로 흩어져 가는데 그댈 사랑했던 기억도 추억들도 다 지워버릴 수 있다면 아프지만 나 죽을 만큼 또 슬프겠지만 돌이킬 수도 없단 걸 잘 아는 나 그댈 보내면 울지 말라고 다 괜찮을 거라고 나에게 또 몇 번이나 다 일러보지만 눈을 감으면 추억은 흘러내리고 그댄 눈물로 흩어져 가는데 그댈 사랑했던 기억도 추억들도 다 지워버릴 수 있다면 아프지만 나 죽을 만큼 또 슬프겠지만 돌이킬 수도 없단 걸 난 아니까 어떡하면 좋을까 내일은 다시 찾아올 텐데 그대 생각에 내 하루는 벅찬데 나도 몰래 들켜버린 내 맘이 바쁘게도 뛰고 돌아 시간이 날 데려가 다 잊혀질까봐 이렇게 또 하루가 흘러 네, 울지마 괜찮아 듣고 왔고요. 다음 얘기는 이것도 글쎄요. 3시 입실 11시 퇴실인데 설거지하고 가라는 펜션 주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진짜 설거지 해야 된다고 이제 주인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아니 쓴 사람들이 설거지를 해야 되냐, 되게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용 시간도 짧고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하고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조금 강하게 좀 머리를 띵하게 맞은 느낌이 나는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 당신들은 누군지도 잘 모를 사람이 설거지 해놓고 간 그걸 그대로 다음 손님이 사용하게 할 거냐 라는 글을 보고 약간 그것도 그러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설거지 할 때 뭐 집도 그렇고 어서 하든 간에 조금 미세한 결벽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제를 남들보다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 헹굴 때도 굉장히 오래 헹굽니다. 그냥 거품기만 가시면 이게 아니에요. 저는 막 엄청 빡빡빡빡 해가지고 이제 그 접시나 그릇의 모든 부위가 뽀독할 때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로 하면 뭔가 거기 약간 용해되어 있는 성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찬물로 이제 헹구고 약간 이런 약간 변태입니다. 설거지 변태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설거지한 걸 그대로 그냥 다시 써서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상 내가 펜션을 갔는데 설거지 해놓은 게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쓴 사람들이 해놓고 간 거다. 그런데 뭐 보다가 어디 약간 늘러붙어 있는 거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식기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설거지 일정 부분은 좀 담당해주는 게 맞지 않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가더라고요. 뭐 빨래를 다 할 수 없으니 뭐 침구 이런 거는 당연히 제발 빨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설거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 정리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은 이제 펜션 주인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식세기입니다. 근데 펜션 안에 그 세척기를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사용 중에 고장나거나 이런 책임 소재 문제도 있고, 펜션에서 뭐 누가 약주하시다가 깨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실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그릇을 뭐 그냥 헹궈서 모아만 두세요. 그걸 모아다가 식세기 돌리고, 그럼 이제 그 식기의 관리 퀄리티는 그 식세기의 성능으로 수렴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펜션에 가는 이유는 뭐를 이제 취사를 해먹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곳은 뭐 시켜먹고 버릴 수는 있지만 취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펜션에 가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들어가서 뭐 좀 간단하게 뭐 끓여 먹기도 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글쎄요, 그 편리함에 대한 그 이용객의 어떤 정리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지. 사실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지인들과도 약간 이제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걸로 싸울 만한 일은 아니니까 그냥 의견을 서로 교환한 적이 있는데, 저는 보통 어떤 숙소에 가면, 호텔은 잘 안 그래. 호텔은 어차피 거기 다 수거해서 빠는 거 아니까. 근데 이상하게 뭔가 펜션 가면 거기 이제 깔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콘도나 뭐 수련원 이런 데 가면 그 침구들을 이제 일단 개놔요. 원래 있던 상태대로 개놓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거 이용객 이용 끝나고 나면 다 빨아야 되는데 어차피 다 그 통 속에 구겨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빨래 해야 되는데 그걸 굳이 꺼내기 귀찮게 다시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 빨래 해야겠네. 그러면 그냥 어차피 이게 주섬주섬 끌어안고 통에 넣을 거 그냥 바닥에 있는 편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생각은 과연 한 번의 객실 이용만으로 이들이 빨래를 할 것인가.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죠. 과연 빨래를 할까 우리 가고? 한두 번 더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게 참 정말 나쁜 생각인데요. 그렇게 운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뭐 채취가 심하거나 발냄새가 심하거나 땀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걷다 뭐 흘렸거나 이 정도가 아니면 그냥 누가 하룻밤 깔고 자고 한 정도로 그렇게까지 티가 나진 않거든요. 베개도 뭐 그냥 이제 한번 탁탁 털면 뭐 머리카락 좀 있는 것도 털면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이들이 매일매일 그걸 세탁을 할 것인가. 근데 매일매일 세탁하기 상당히 어려운 침구들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어떤 이제 내가 인간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좀 빠지게 됐는데 요거는 좀 뭐 그 문화적인 합의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곳들은 뭐 저도 가본 적이 몇 번 있으니까 어떤 펜션은 그냥 두고 가세요. 누구 그냥 뭐 대충 해놓고 가세요. 저희 어차피 다시 치워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분리수거랑 이런 거 엄청 칼같이 해달라고 딱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문화적인 어떤 합의, 펜션은 이 정도 선까지 정리해야 한다 하는 거, 혹은 이제 경제적인 합의, 정리를 해야 하는 펜션은 좀 싸게 하든가 정리 안 하고 조금 그냥 널브레하고 갈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그 정리에 대한 추가 비용을 좀 받든가 이런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딱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모두의 말이 일리가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어둔 상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여러분이 흥미를 누군가는 좀 강하게 느낄 만한 얘기인데, 서핑 성지라 불리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던 양양의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었다 라는 소식이 지목되면서 이제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 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양양이 원래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이 조금 가던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뭐 서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자, 서핑하면 뭡니까? 일단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의 탈의, 여자분들도 상당히 가벼운 수영복 같은 걸 입고 하시죠. 아니면 이제 수트를 바디수트 입거나, 그러면 어떤 신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태양 아래에서 좀 구릿빛으로 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예요. 거기에 착안해서 양양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되게 젊고 좀 핫한 남녀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이제 지하에서 안 나오는 그런 사람 말고요. 되게 활동적이고 좀 근육질이고 이제 신체적인 어떤 관리가 잘 돼 있고 운동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핑하고 같이 이제 즉석에서 만남을 가지고 뭐 이제 자리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조금 변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양양 헌팅 관련해서 막 엄청나게 막 저 같은 이제 아싸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그런 극외향인들의 삶, 정말 그 핸드폰 화면 너머로만 보는 삶 같은 것들이 많이 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의 반대급부로 가서 뭐 그냥 서핑은 뭐 뒷전이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전문 서퍼가 얼마나 됩니까? 뒷전이고 가서 그냥 뭐 술 먹고 이성 만나 놀고 원나잇 하고 이러려고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오는 사람이 준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좀 아쉬움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뭐 딱히 그 양양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악감정 같은 건 없어요. 뭐 저도 강원도에서 뭐 군생활하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 나름 같이 묶이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바람 많은 걸로. 제가 듣기에 어떻게 들리냐면 요즘에 뭔가 혈당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탕후루가 안 팔려서 서운하다.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탕후루가 안 팔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타가 지났어요. 유행이 지났습니다. 예전처럼 뭐 탕후루 먹고 뭐 SNS 올리고 막 여기 막 성지다, 탕후루 맛있다 이런 게 더 이상 관심을 끌 수 없게 됐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있겠죠. 옛날에 양양 갔다 그러면 와 진짜 핫하다, 와 진짜 좀 잘 나가는데, 와 막 비슷한 게 뭐 있느냐면 풀파티. 어디 수영장 모여서 막 샴페인 먹으면서 파티하는 건데 막 무슨 막 외국 같아요. 네? 그게 지금은 옛날만큼의 어떤 사람들의 그 우러러보는 댓글 반응, 좋아요 수가 안 나오면서 오히려 쟤 좀 저렇게 노네. 저렇게라는 게 뭔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좀 저런 거 좋아하는 친구구나. 이런 그 묘한 이미지 같은 게 섞이다 보니 유행이 지난 거예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을 사람들은 진짜 서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양양이 분위기가 바뀌면서 진짜 서퍼들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래 돼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지역 경제가 경색되는 게 한순간인 게, 양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계속 뭐 여기 뭐 핫하다 어쩌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인데, 빠지고 나면 그 헌팅 술집이 허전하면 누가 가요? 들어가려다가도 여기 좀 사람이 많이 없네? 나갈까? 이렇게 되거든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업장들이 도태가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보기에 양양 그나마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SNS로 자기 뭔가 보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소위 말해 유명한 걸로 유명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이제 좀 예쁜 그림 보여주고, 나 예쁜 거 보여주고, 내 뭐 운동 열심히 한 거 보여주고 이러려고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시대의 메타는 러닝크루로 왔죠. 러닝크루로 왔고요. 이제 흘러간 유행을 다시 뭔가 핫하게 만들어서 다시 사람들을 그렇게 바글바글 끌어모으는 것보다 그동안 쓸어 담은 돈으로 양양의 러닝 둘레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작은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울어도 괜찮아. 오늘 괜찮아 특집입니다. 울어도 괜찮아.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아, 아직도 힘드니 오래전 이별 앞에 아직 아파하고 있니? 사랑 참 잔인하지, 그만 나도 잘 알아. 이별은 다 그렇더라. 하루 견디기조차, 숨 쉬는 것조차 지금은 모든 게 힘겨울 테니 눈물이 나면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남자란 이유로 억지로 참지마. 너 지금 이별 앞에서 후회가 많을 테지만 새로운 사랑에 미안하지
않게 다 잊어야 해. 괜히 이기지도 못할 쓰디쓴 술을 마시고 엉망으로 취하는 모습, 마침 날 보는 것 같아. 이별 앞에 선다 모두 약해지잖아. 예전에 나도 그랬어. 남자라고 이별이 쉬운 게 아닌데 작은 것 하나도 가슴에 묻고 사는데 물이 나면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남자란 이유로 억지로 참지만 너 지금 이별 앞에서 후회가 많을 테지만 새로운 사랑에 미안하지 않게 다 잊어야 해. 울어도 괜찮아.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참 상당히 상반된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등교 첫날 선생님 예뻐요 했다가 이제 성희롱이라고 교사가 초등학생이 얘기했는데 성희롱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 이건 판결이 났습니다. 그 정도의 말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이거 판결까지 간 것도 웃긴데요. 초등학생이 예뻐요 했는데 성희롱이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갈지 이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해요. 일단 뭐 다른 그 상반된 얘기는 담배 피지 말라는 훈계에 화가 나서 중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 난사. 보니까 학교가 하얀 나라가 됐어요. 저 사진을 보니까 학교가 이게 뭘로 비유해야 되냐 이거를. 학교 그냥 하얗습니다. 소화기를 다 뿌려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 흑염룡의 시기죠. 가장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의식이 충만한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개판. 그 전 기사는 선생이 또 이상해. 일단은 우리가 뭐 예쁘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위계에 의해서 혹은 특정 관계에서 좀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저속한 혹은 좀 음흉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예쁘다라고 얘기하지도 말아야 한다 라는 인식도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 일정 부분 뭐 좋습니다. 뭐 자기 배우자거나 뭐 연인이거나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굳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뭐 그런 말을 이렇게 남발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저도 뭐 일하다가 만난 사람한테 뭐 예뻐요 이런 얘기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초등학생이 예뻐요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아직 그래도 초등학생 정도의 그 나이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그들의 순수함을 믿습니다. 예뻐요라고 했으면 진짜 예뻐 보였나 보죠. 어떡할 거야. 예뻐 보이는데 그 애기가 보기에 뭐 선생님이 예뻐 보였나 보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한편으로 이제 중학생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소화기로 학교에서 난사를 한 사람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선생님한테 훈계 받는 거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엔 더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핀다는데 뭐 지가 뭔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나가서 피시면 돼요. 어때 구해서. 네. 본인의 행동이 현재 정당한 게 아님에도 그건 상관없고 당장 내 감정이 화가 나니까 이걸 분출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사는 거는 중학교 2학년이어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그 정도의 감정 절제밖에 못한다. 그게 나이 들면 나아진다는 보장이 잘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 정도의 감정 절제는 할 수 있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적어도 그 교실 학교 복도에다가 소화기를 난사하는 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참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뭐 논리적으로 따지든가. 어차피 요즘에 뭐 따진다고 두드려 맞지도 않잖아요. 저는 제 선택으로 피고 있고 부모님께도 허락받았고요. 허락받고 와서 허락받았고요. 선생님이 훈계하셔도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제가 뭐 학교에서 냄새 안 나게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냥 묵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든가. 근데 교사들이 요즘에 학생들이 담배를 밖에서 피는 것까지 얘기 안 합니다. 흡연으로 뭐라 했단 얘기는 학교 수업 중에 나가서 피고 돌아왔던가 교내에서 폈거나 라는 얘기예요. 다 이제 하교하고 나서 담배를 피는 걸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할 정도로 이제 열혈인 교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교칙에 어긋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판매는 불법이니까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 사람에게 구했거나 혹은 대리구매를 통해 구매했거나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 본인도 알 건데 소화기를 이제 갖다 뿌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 예뻐요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제 기사들도 보고 있는데 5학년짜리 초등학생이 이제
개학한 직후네요. 이제 선생님 예쁘시네요.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 친구는 이제 징계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예쁘다고만 얘기했고 사귀실래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야, 미묘하다. 예쁘세요. 괜찮아요. 근데 예쁘세요. 사귀실래요? 조금 이것도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뭐 아유 씨 꼬맹이가 진짜 요즘에도 안 맞는구나 이런 느낌 좀 드는데 기분 나쁠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범주라고도 보여요. 그리고 뭐 이 친구가 이제 만 11세니까 그냥 학기 첫날 선생님에게 이제 호감을 표시하는 의도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이 사실이었음을 인정을 했고요. 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이제 보기엔 어렵다라고 이제 판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뭐 되게 다양한 그 학생에 대한 그 뒷얘기들도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이 사건과는 별개니까 차치하고 참 그래요. 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런 거 이제 농담 삼아 많이 했었고요. 보통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했고, 뭐, 선생님 연애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런 거. 그냥 되게 화기애애하고 귀여운 분위기였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고, 판정될 수도 있는 지금 사회가 됐다라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 나이 때쯤 되면 초등학교 5학년 약간 뭐 이성 이런 게 좀 궁금해질 나이고 거기서 뭐 선생님 첫 경험 얘기해 주세요. 이건 당연히 선 넘었지.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사람을 잘 만났고 뭐 아름답게 만났어 정도의 그냥 얘기 수업에 집중 좀 안 되는 그런 날, 뭐 봄날 이런 때 그냥 이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 그냥 약간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 아닐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제가 학창 시절을 겪었던 그 시절에 너무 갇혀가지고 이제 어떤 요즘의 분위기를 잘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최대한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주지 않으려고 상당한 신경을 쓰며 그냥 매일매일 살아오는 사람인데 이게 불안감도 들어요. 내가 그런 의도가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누군가가 불쾌한 언동으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 시대가 이미 왔죠. 한참 윗세대 어르신들은 그냥 우리 때는 그냥 되게 점잖게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막 꼰대 같다 그러고 이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린 세대들과의 시간이 멀어질수록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지키고 어떤 가치관을 시대에 맞게 바꿔가며 살 것인가. 크게 보면 이런 것까지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 항상 모든 사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 너무 멀어져 버린 상황들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조금 하게 되네요.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은 좀 약간 상큼하게 마치겠습니다. 에릭남의 괜찮아 괜찮아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별이란 원래 그래 시간 지나 무뎌진대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우연히 들은 이 소식에 너도 잘 지내고 있나봐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처음엔 네가 없는 내 생각하면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이제 네 생각에 우는 일은 없어 잠에서 울다 깨는 일도 없어 정말 익숙해졌나봐 괜찮아 참 이뻤다 날 보던 너의 그 눈빛이 아직 날 떠나지를 않아 오지마 저리가 괴롭히지마 돌아서는 낯선 네 모습 보면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우리 놀리듯이 장난치는 둘이 왜 그렇게 부러움을 샀었는지 난 알 것 같아 사랑했던 날 만나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